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텀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전략을 쓸지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중간에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 전략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부 원숭이로 변합니다.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단 우리가 사람일 때 전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숭이가 된 후에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움직이고 전략을 바꾸고 하면은 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그 구간 동안에는 내 전략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니까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네네, 노벨 예. 경제학상 받은 유진 파머 등 예. 다양한 투자 전략을 소개해 준대요. 예. 또 강한국의 슈퍼 가치 전략. 가치 전략? 네네, 예.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요. 그게 이제 사실 이 저평가 지표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한 퍼랑 PBR도 있고 뭐 PCR도 있고 PSR도 있습니다. 네, 그 PCR는 그 시가총액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이고 PSR는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4개 지표를 보고 그 4개 지표의 순위를 다 매기고요. 그리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사는 것이 그 강한국 슈퍼 가치 전략인데요. 이걸 제가 2017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고 있는데 성장성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슈퍼 전략이 있으니까 울트라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울트라 전략에다가 그 성장 지표를 갖다 붙인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성장수까지 나오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드래곤볼을 혹시 보셨으면은 거기 그 손오공이라는 애가 나오고 걔가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 사이언이 되는데 이제 걔가 나중에 또 변신하면 울트라 사이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 전략, 울트라 전략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슈퍼 전략과 울트라 전략의 차이점이? 그 울트라 전략은 슈퍼 전략 플러스 성장성 앤드 우량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울트라 플러스 우량성. 그게 이제 PSR로 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PSR도 그냥 가치 지표이고요. 그 우량성은 이제 GP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GPA. 그게 매출 총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네. 사실 그거 아무도 안 본 지표였는데 이제 2012년에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지표가 좋다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잘 먹히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게 이제 우량성 지표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봅니다. 이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나 높아지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이 이제 오르나 내리나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주가 자체 변동성도 좀 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우량성 지표들이고 성장성 지표는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번 분기에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보는 겁니다. 네. 많이 오른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슈퍼 플러스 우량주 플러스 성장주가 울트라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울트라 전략이 슈퍼 전략보다 백테스트 수익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또 이게 예를 들면 시장이 또 순환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또 이게 어떨 때는 성장주가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치주가 갈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대비는 또 혹시 있는가요? 제 지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압니다. 11월, 4월에 주식 자체가 잘 된다는 거, 5월, 10월 주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제 가치주가 잘 되고 성장주가 잘 되는 것까지 그 미스터리는 제가 해결을 못했고요. 그래서 울트라 전략에는 가치와 성장 그 지표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가치주도 하고 성장주도 가고 결국은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또 보면은 시장이 꼭 성장주가 갈 때, 가치주가 갈 때도 있고, 물론 차이가 있을 때도 있겠던데. 네, 그죠. 네.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매를 잘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특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네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게 순환매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네? 지금 뭐가 오르나요? 이제는 이제 좀 어떻게 제가 봐서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들이 오를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자산주들이 갑니까? 자산주들이. 자, 저 PBR입니다. 저 PBR. 네. 그리고 총상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 그런 건 좋은 거죠. 네. 한국에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로 대비해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는 그죠.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총상 가치보다 그 낮은 기업도 사가지고 자기는 복리 20% 벌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팩테스트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정확히 그 정도 벌리더라고요. 복리 20% 정도. 맞네요.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요 책에도 나옵니다,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아무 성장성 고려 안 하고요. 최근에 근데 진짜 보면 이렇게 물론 데이터 보셨어요. 지금 싼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
한국은 이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왕창 벌었잖아요. 자산주랑 저퍼주 같은 걸로. 그래서 그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젊은이였다면 한국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한국이 이제 워낙 뛰어나가지고 미국에 앞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 워낙 저평가 주식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도 엄청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2004년에는 지금보다 더 터무니없었지만, 네. 지금도 싼 주식이 많더라고요. 네. 자산주 같은 거. 네. 이게 MDD를 줄이는 방법이 MDD가 네네. 뭐죠? MDD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말인데 그 최대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 ETF를 사가지고 40년 동안 보유했다라고 치면은 가장 큰 손실이 94년부터 98년 그때 75%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MDD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MDD가 20% 이상 넘어가는 거를 참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대표님 한번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투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땡큐 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드문 겁니다. 네. 예,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분들은요, 포트폴리오가 10%만 깨져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울어요, 혼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은. 예. 근데 이제 20% 넘어가면 진짜 우는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와가지고 정상 생활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테크닉들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게 이제 뭐 자산 배분 이런 거죠, 주로. 네. 아니, 이게 꼭 본인도 자산 배분을 따로 이렇게 컨트롤 따로 짜는가요? 예, 저도 이제 그냥 제 주식을 전부 다 제 울트라 전략에 몰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마켓 타이밍 전략들, 특히 뭐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전략들,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MDD를, 저도 20% 이상 깨지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심리상. 예. 그럼 진짜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익을 포기해도 저는 MDD가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수익률이 네. 좀 뭐 더 좋아지셨나요? 최근에, 최가 7월 말에 그만뒀는데, 그 후에는 수익률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장도 좀 그렇고 맞다. 그래가지고요. 당연히 네네, 그렇죠. 예. 네. 별 볼 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반토막 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뭐 기사를 있으면서 네. 해도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비상장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네. 비상장도. 비상장은 이 컨트랑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그냥 네.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때는 큰 돈이 아닌데 지금은 비중이 좀 커졌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의외로 또 이 컨트가 비상장도 하시네. 네네. 그냥 비상장은 특히 초기에는 뭐 그냥 그 대표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표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꼼꼼하셔가지고. 네네. 그런 그런데 거 알것 안 같습니다. 네네. 네. 하시고. 네, 그런 것도 좀 했습니다. 네. 의외시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들어갈 때는 그 비중이 제 총자산의 이제 매우 미미한 비중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잃어봤자 뭐 상관없어라고 맞아요. 했죠. 네. 그게 망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네. 원래 비상장 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특히 스타트업들은 그렇죠.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사실 망하는 게 디폴트니까요, 그게. 네. 맞아요. 네, 당연히 망하는 기업이 안 망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니까요.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금액, 그쵸. 예, 네. 예. 또 그럼 이제 보통 뭐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와. 아무래도 회사 나오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를 한번 5개월 전에 보셨으면은 예. 제가 가로랑 세로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거의 굴러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굴러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게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빠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보를 어떻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깨면은 무조건 나가서 걷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깨고 낫고 걷고, 그 다음 점심 먹고 그럽니다. 네.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야 좀 늦게 일어납니다. 9시, 10시 이때 많이 일어나고요. 네. 시장은 안 보세요? 네? 시장은 봅니다. 네. 안 보여? 네. 이게 6개월 한 번 리밸런싱이고요. 네. 글로벌 ETF는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이라서 그때만 보면 됩니다. 진짜 편하다. 심지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ETF는 밤에 보면 되거든요, 그거. 네. 이거 편하다. 나도 해놓고 좀 이렇게 놀러 다녀야 되겠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 네. 직장 생활에 정말 지장이 하나도 안 미칩니다. 네. 딱 한 번 그때 있죠. 6개월에 한 번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땐 제가 몰래 이제 점심에 집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사고 그랬죠. 네. 우리 직원들이 혹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배워가지고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업무 시간에 HT 보면 안 되죠, 그거. 그렇죠. 네. 컨트롤 다 바꿔야 되겠어. 네.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명 꼬셨다. 네. 나도 바꾸고. 네. 나도 이 사업에 전념하게 이제 컨트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치, 퀀트 이거 투자하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조언을 준다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볼 것이다. 아, 쉽게 하는 거요? 예. 사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편인데, 이 경제적 자유, 우리 경제적 자유를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요, 복리 8에서 14% 정도를 10에서 20년 정도만 유지하면은, 거의 무조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8에서 14%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나게 20% 몇 년 먹어봤자, 한 번 마이너스 50% 먹게 다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종목을 투자 안 하는 글로벌 ETF 전략들, 그런 전략들이 사실 더 심플합니다. 네. 그게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 ETF, 그리고 글로벌 시장 ETF, 그 두 개를 보고요.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ETF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ETF를 사게 돼요. 미국이 전체 시장, 전체 세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의 시장의 최근 1년 수익이 둘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둘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 채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쉬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고요. 되게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이것도 복리 15%, 그리고 최대 손실 MDD 19%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종목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맞을 때가 있고요. 안 맞을 해도 네.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실 텐데, 여기 나오는 전략들 있잖아요. 이거 2, 3년 동안 연속으로 죽 쓰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투자하시면은 아마 4, 5개월 정도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오히려 더 낮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맨날 좋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돈이 이 울트라 전략에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 울트라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힐 거거든요. 초과 수익을 상실하고, 그럼 이제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이 간간히 계속 안 먹혀줘야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냐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자산주 하실 때도 안 되시는 구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올라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자산주랑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퀀트도 진짜 똑같은 논리입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 다 도망가거든요. 그 후에 근데 수익이 또 확 올라가요. 그때 제가 먹은 거 혼자서. 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일반인들한테 네네네. 이런 투자 방법을 예. 권유드리고 싶다면 네네. 어떤 투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퀀트 투자. 퀀트 권장드리고 싶고요.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저는 투자 종교가 4-5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치 투자 부류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투자, 차트를 보시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좀 매크로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 같은 거 전망하고 등등. 또 정보 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각 종교들에서 좋은 면만 뽑아가지고 전략들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나는 이제 자산주를 사야 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룰이고, 그럼 저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잘 나간 주식이 계속 잘 나간다 하면은 그래? 그럼 자산주 중에서도 최근에 잘 나간 주식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그 종교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한 전략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게 퀀트 투자이고, 퀀트 투자는 과거에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있는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요. 사실 이게 전략들이 다 좋긴 한데,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가? 이 전략을 뭔가 선택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략들에는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한 중간에 2, 3년 동안 안 나오는 구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텨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버티느냐? 결국은 직접 백테스팅을 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보면은 제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좋네 하고 따라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안 좋은 구간이면 다 포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젠포트라든지 퀀트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가지고 직접 백테스팅을 하면서 이게 옳구나, 본인이 그거를 직접 믿을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 되는 구간이 나와도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투자 기법이라든지 묻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여기요. 네. 보통 순자산주를 이제 사시면은 총매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보면은 그런 주식도 있더라고요. PBR가 0.2라 샀는데 계속 0.2로 10년 동안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 만호지랑 이놈.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진짜 갑자기 0.2 있던 게 빵빵 뛰어가지고 1로 가서 5배 수익 나고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소위 재평가 이게? 네. 진짜 회사는 물론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꿈을 그렇죠. 먹고 사는 건데, 네. 그 꿈이 이제
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꿈이. 네. 그럼 꿈이라는 게 이제 매출액이 이제 이익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네네네. 이익이 뭐 그전에는 이익이 안 나다가 네. 이익이 갑자기 많이 성장이 되는. 아, 적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적자가 흑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전에는 진짜 자산만 있다가 네.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방직 회사가 방직만 있다가 네? 방직 아, 방직 회사. 방직 네, 회사 네, 뭐 예. 있다가 일신 방직 이런 갑자기 거요. 뭐 네네.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아. 이 사업은 이제 안 좋아. 이제 바이오를 하는 겁니까? 바이오를 네네. 한다든지 예.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제 미래의 꿈이 생기는 거죠. 그 그러니까, 꿈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그걸로 하면 잘 되면 회사가 얼마 밸류에이션이 되겠다. 그런 네.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텐베그가 나오기도 하고. 그 예를 들면 뭐 일신 방직이 이름을 일신 바이오로 바꾼 다음에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 바이오 사업에 집어넣었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런 이렇게 뭐 들으셨나요? 일신 방직?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예를 들면 자 작년에 내가 투자한 회사 두 개 있는데 네네. 돈을 뭐 자산을 다 팔았어요. 네. 현금을 잔뜩 들고 있어요. 예. 오늘 제지회사 뭐 제지회사인데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찾고 있어요. 근데 계속 못 찾으면 못 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사업을 뭔가가 현금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지금의 예를 들면 뭐 트렌드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현금만 계속 쌓아놓고 그냥 매년 50억, 100억씩 현금이 추가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왜 신산업을 안 하시거나 배당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영원히 0.2, 0.3으로 PBR 0.2, 0.3으로 가는 애들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자기만 빼먹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상당히 변화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 나쁜 사람이네요. 한번. 주주들한테 네, 나쁜 그렇죠. 사람이죠. 뭐 그 사람은 해피하게 잘 살겠죠. 예, 그럼요. 자기 네네.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빨대 꽂아놓고 나는 배당하고 월급만 해서 뭐 월급 받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뭐 배당이라도 좀 주면은 다행인데. 그만큼 주고? 예, 그죠. 네. 다행이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환광비라 다 쓰지, 더 쓰지, 그다음에 월급 받지, 뭐 이런 거. 그 본인 월급 40억 플러스 경비 50억 이렇게 경비 쓰나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네.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기업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년 PBR 0.2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ROE도 늘 점점 더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상속 증여. 네네. 자식한테 정리하려고. 예. 자식한테 싸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가 올라가면 안 돼요. 주가 올라가면 안 네네. 되니까 네네. 이익을 절대로 안 내는 거죠. 이익을 빼는 방법은 뭐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장이 죽을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니요, 죽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 회사 운영 못하겠다 정도 되면 네. 자식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취득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취득 재원이 있어야 정려도 물려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물려줘봐야 세금 네네네. 주식을 팔아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취득 재원을 해줘야 되니까 뭘 자식들한테 줘야 되죠. 배당을 주든 월급을 주든 월급을 주든 자꾸 여기다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애를 이제 지원을 안 쳐서 월급을 주고 배당을 주고 그러면서 회사 이익은 좀 적게 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또 다시 취득할 재원을 마련해 줘요. 그러면 주식이 넘어가면은 그 후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 후에는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회사가 변화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수익을 일부러 낮추고 네.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가 죽기 전 아니면 정여 2개월 전 주가로 해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날려고 해도 오히려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 빼거나 아니 관계사를 통해서 빼거나 네네네. 빼거나 뭐 아니면 또 사명 주식을 활용해서 주가를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확실히 이제 제가 몰랐던 미스터리가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해서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거 이제 저만의 노하우니까 그렇죠.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증여나 이제 그 CEO 사망 공지 이런 걸 자세히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대주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좀 접목을 하면 아마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엄청난 정교한 콘트가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 제 밑에 막 프로그램을 둬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같이 합시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보시죠.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또 전공이니까 제가 드려서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퀀트랑 이제 비퀀트 노하우랑 합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자산주를 퀀트로 막 뽑아요. 50개를. 근데 딱 이제 갖다 드리면은 이제 그게 나오시겠죠. 이 1번 얘는 지금 CEO가 아주 건장하고 20년 후에 증여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 사람 건강합니다. 얘가 아파. 얘가 조금 더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요. 네.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산주. 예. 예.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뭐 진짜 투자에는 왕도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텀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전략을 쓸지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중간에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 전략을.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부 원숭이로 변합니다.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단 우리가 사람일 때 전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숭이가 된 후에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움직이고 전략을 바꾸고 하면은 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그 구간 동안에는 내 전략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강한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